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에 고민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빗썸 해킹 사태가 논란이었습니다. 저희도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더욱더 답답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암호화폐 정책 구축에 뒤처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번 코인 코너에서 스퀘어 사례를 통해서 전해드렸다시피 미국은 벌써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또 보안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 투자자의 보호가 더욱더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래소 전망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어저께 반가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성공했었는데요. 현재는요, 0.32% 떨어지면서 2,356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거래일째 외국인의 반가운 매수세가 있었지만 현재는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입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0.82% 떨어지면서 833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이고 개인만 나홀로 매수 중입니다. 네, 현재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어제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승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0.14% 오르면서 7,323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09% 오르면서 2,774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5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0.07% 오르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상대적 가치를 두고 있는 골드는요, 현재 계속 빠지는 상황입니다. 0.21% 내리면서 1271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0.15% 내리면서 65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 확인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중국 시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요, 소폭 올랐습니다. 0.27% 오르면서 2,915선에서 마감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항생지수입니다. 항생지수는 0.77% 오르면서 29,000선에서 마감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빗썸 해킹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요. 현재도 하락폭이 조금 있는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은 700만 원대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은 없습니다. 네, 다음 코인도 보시겠습니다. 다음 코인 퀀텀, 리플, 네오, 스텔라, 루멘,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현재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제 1위를 달렸던 트론은 현재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해외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미국 대응에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대응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IMF 측에서 트럼프의 무역 관세에 대해서 무역에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떤 외신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요, CNBC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함께 보시면요.
China has a limited number of weapons to use in a trade war with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정된 보복카드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복카드일까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CNBC에서는요. 중국은 대미 수입 규모보다 수출 규모가 월등히 크다는 점에서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하는 것 이외에 국채 매각, 위안화 절하,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같은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중국은 사실상 이 무역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afraid of,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는 다시 전문가들과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펜던트지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ump trips are threat to both global trade and U.S. economy, say IM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MF 측에서는요.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모두 좋지 않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고를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인디펜던트지에서는요. IMF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에 대해 다시 경고를 했다. 2020년까지는 재정 정책 효과가 있겠지만 이후 그 효과는 다 사라지고 5년 뒤에는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더해서 다음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IMF 총재의 라가르드는요. 현재 글로벌 이코노미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함께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희 목요일에는요.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만두님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김동우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역시 미중 간의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맞대응 카드를 내놓을 경우가 참 걱정입니다. 향후 좀 시장 영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다시 말하자면 전 세계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무역만 놓고 보자면 미국과의 수출입에서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무역전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대응 카드가 지금 미국 국채 매각이나 위안화 절하, 이 두 가지가 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대미 수입 규모보다는 수출 규모가 이제 크다는 점에서 어떤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요. 자, 이게 중국에서 미국 지분을 갖고 있는 국채 매각이라든지 위안화 절하 혹은 또 대북 제재 완화 같은 이제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보면 극단적인 어떤 사태로 갔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 현실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시장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미 통계 당국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의 수입 규모 자체가 1,300억 달러 정도다 보니까 미국으로의 수출한 규모인 5천억 달러가 넘는 그런 규모로 봤을 때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떤 중국과 미국의 이런 실질적인 이런 전쟁 관계라기보다는 향후의 시장의 영향,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나 이런 부분들 발언한 내용들을 사실 양보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 상황들이 이제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실마리가 어떤 식으로든 언제쯤 풀릴까 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잘 풀린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악영향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내외적인 어떤 이슈에 집중을 좀 하시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출입 규모를 보니까요, 무역 분쟁에서 미국은 명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넘어가서 알아볼게요. 역시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IMF가 현재 미국 행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왜 비판한 건지, 그리고 향후에 이 때문에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
따지고 보면 미국의 정치를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여파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증시들이 사실 악영향을 받지 호재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IMF 쪽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IMF 쪽에서도 미국 행정부의 어떤 감세 방안이라든지 재정 지출 그런 확대 정책에 대해서 경고를 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2020년까지의 어떤 재정적인 정책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건 단순히 미국 쪽의 이야기일 거고요. 그 이후의 효과는 만약에 그 효과가 사라진다면 5년 뒤에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그런 경제 정책 부양으로 해서 경제를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물 경제라든지 이런 경제들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짧게는 2년 이내, 또 길게 봤을 때 3년에서 5년 이내면 미국에도 어떤 경제적인 좀 악영향이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내 정책은 또 경제가 또 세계 경제에도 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People fail forward to success라는 가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투자 시장에서 실패를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실패하는 것은 또 성공을 위해서 한 스텝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떤 모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을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안 좋을 때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좀 더 성공을 위한 어떤 그런 또 계획을 한번 잘 세우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예,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장에 좀 트레이딩 어떻게 펼치셨는지 알아보고 또 오늘장 해외 선물 시장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다우만 먼저 보시면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지난 거의 7일간 연속적인 하락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사실 그동안에 이미 터졌어야 될 이 하락 조정세가 지금 최근에 와서야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 거의 25,400선까지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다, 관세 문제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하방의 경직성은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을 먼저 봐드리면 지난 다우지수와 S&P가 몇 달 전에 지난 최고점을 찍을 때 사실 나스닥도 최고점 경신은 했지만 그 이후에 그런 아마존 사태라든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다우나 S&P에 비해서 또 하락폭이 컸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일봉상 보셔도 지금 다우 지수가 하락하는 그 기간에도 오히려 나스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팽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어떤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여전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상방 경직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우려되는 건 이 상승세가 과연 어떤 재료로, 어떤 펀더멘탈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지금 제기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전일에 최고점 나스닥 지수 7,336선이 재돌파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단기적인 조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상단 쪽에 어떤 흐름이 나온다 치면 지수 전고점을 저항으로 한 단기 매도 전략, 다만 전고점 돌파 시 손절을 하는 그런 원칙 하에 단기 매도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하지만 눌린 매수 쪽은 따라가는 매수 쪽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충분한 눌림 그리고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을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좀 구체적인 모멘텀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점 부담에 대해서는 생각해달라라는 멘토님의 말씀이셨고요. 자, 이어서 유로와 오일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지난 3월부터 해서 그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로와 골드 같은 경우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지난 큰 하락은 지난 4월 중순부터 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도 그런 달러 인덱스의 어떤 하방으로의 어떤 꺾임이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하단 부분에서의 좁은 구간에 혼조 흐름만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어떤 적극적인 매수다 매도를 떠나가지고 달러 인덱스의 어떤 정확한 추가적인 상승이든 아니면 단기 조정이든 정확한 사인이 안정화될 때 좀 더 공격적인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관망 하에 대응을 하시더라도 매수와 매도를 단기적인 추세적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로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아직도 하방 구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기적인 반등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세를 섣불리 예상하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연계되어 있는 이제 종목 자체가 이제 골드 같이 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미국 지수 선물의 어떤 흐름보다는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골드도 유로와 같은 시점에서부터 쭉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단기적인 반등 모색은 하고는 있지만 워낙에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도 유로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의 어떤 정확한 흐름, 안정된 흐름이 확인될 때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매매보다는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대응하시고 그런 정확한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적극적인 포지션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펙 감산 합의 때문에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들이 많은데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일은 지금 오일 시장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감 거기다가 또 지금 이달 잡히는 22일, 23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오펙의 회의. 여기서 과연 기존의 어떤 감산 합의 완화 가능성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게 거부될 것인지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주간 재고 발표 등에 의해서 오일 같은 경우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일 마찬가지로 대내적인 어떤 이슈들에 좀 체크를 많이 하시고 그에 대한 단기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시는 그런 조건 하에 어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혼조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단기 방향성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품들이 대내적인 요인에 변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맥락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타,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중국 이슈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파국으로 치닫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연일 화제인데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될 경우 어떤 국가가 더 피해를 입게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방중에 나섰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경제 모델을 둘러보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인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님과 이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중국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장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좀 그나마 좀 완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봤는데 너 반등이 너무 약합니다. 반등이. 이게 중국장이 이렇게 반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반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해종합지수가 7포인트 정도만, 거의 8포인트 정도만 상승을 했거든요. 0.67%. 강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전한 기미를 좀 보여주기 좀 힘들지 않았나 보여주고요. 선전 성분지수하고 창업한 지수가 좀 그나마 좀 더 많이 올랐다는 게 좀 위안을 좀 삼아야 되는데, 한 1% 가까이 좀 오르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밑꼬리가 달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지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계속 볼만하다.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있냐면 중국 내에서 글로벌적으로 막 하는 기업들보다는 대형 공룡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 내수 기업들이 홍콩 항생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영향을 좀 덜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중국 경제 구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일 이제 폭력전에서 진정세가 보였는데 반등이 약하고 어제 얘기 들었죠. 이건 인민은행 총재가 이제 시장 달래기 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좀 그나마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화통신까지 가세해가지고 관영 언론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중국 증시 낙관론을 계속 펼쳐갔거든요. 근데 상해하고 선전증시에서 40여 개의 상장사가 대주주들이 지분을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을 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 정부가 한마디 했다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알아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야 될까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제 증시를 이제 지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어제 이제 주류 의료기계, 항공기제조, 철강, 바이오 제약 등이 급등했는데 항공기제조나 이런 것들은 무역 전쟁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빼놓고는 도대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제 서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경제가 붙으면 누가 한번 크게 피해를 입느냐, 누가 이기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기가 더 재밌잖아요. 우리 재밌다기보다는 싸움 구경이 재밌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재밌긴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무역 구조상 좀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하나 절하나 미국제 매도의 카드들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비관세 보복에 나설 때는 미국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연 거기까지 이 사태가 불거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쟁에서 서로 자기가 더 유리하다고 지금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각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중국이 똑같이 500억 달러 제재하고 거기에 4배 더 해가지고 2천억 달러 제재하겠다라고 미국이 했는데 중국이 또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코웃음을 쳤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역 구조상 일단 같은 관세를 매길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수입 규모를 봤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해 대미 수입 규모가 1,299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1,299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중국은 미국에 5천억 달러 넘게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500억 달러 관세 매기는 것도 사실상 중국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렇게 관세 매길 수가 없다라고 이제 미국은 접근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 지표가 좀 부진하고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중국이
어떤 부분이 제일 취약한지 미국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중국의 금융 쪽, 이쪽을 건들면은 사실상 중국이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헤지펀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미국이 좀 유리하다고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이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아픈 분야만 딱 집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500억 달러 안 채워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고해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11월 당장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전에 유리한 대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 자체를 쓸 때는 중국이 조금 더 카드가 많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비관세 보복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비관세 보복이 상당히 무서운데 이 비관세 보복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드 사태에 관련해서 한한령이 내려졌던 것처럼 그런 비관세 보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중국 같은 경우 이 비관세 보복이 아주 능수능란하고 상당히 좀 전략도 많고 경험도 많고 우리나라 통해서 많이 우리나라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관세 보복을 좀 지속할 경우 미국이 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이제 위안화 절하한다든지 미국채를 매각해버린다든지 위안화 절하 중국 같은 경우는 고정환율제예요.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그냥 위안화 계속 절하해버리면은 결국은 중국이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만큼 그냥 위안화를 내려버리면 돼요. 가치를 떨어뜨려버리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카드, 그리고 미국채 매각, 그 다음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기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각국이 상당히 강한 이 카드들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무역전쟁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일단 있다면 이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측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뭐 사실 유불리를 따지기 힘든 게 이제 상처뿐인 승리겠죠. 누가 이기든 간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 위주로 이미 전환된 상태고 미국은 워낙 내수고요. 워낙 내수가 좀 센 편이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내수 경기 위주로 전환된 상태인데 미국보다 좀 유리하다고 좀 판단하는 이유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IT 거대 기업들이 대부분이 해외 진출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징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텐센트 이런 곳들이 미국에 진입을 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구글부터 물론 구글은 철수했습니다만은 애플부터 해가지고 주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이 확실하게 좀 비관세 보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산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미국에 진출해서 조금 더 이제 글로벌적으로 품질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기술력을 미국을 통해서 좀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제동이 생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면 또 미국은 또 EU하고 이제 또 무역 전쟁을 또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은 EU하고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비관세 이제 무역 장벽 같은 게 지배했던 경험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좀 불리하다. 그리고 또 정부 통제력 같은 경우가 중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통해서 제재를 했을 경우 상당히 좀 효과적인 게 중국은 중앙정부 통제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과연 그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에 과연 민간 기업들이 따라줄 거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 역시도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훨씬 많은 만큼 중국이 이 보복행위가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거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매출이 4,820억 달러라는 거죠. 반면에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26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더 불리하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어제 이제 외신 보도가 나왔던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국에 모두 큰 이익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뉴스인가요? 네, 북한이 또 갑자기 전격적으로 어제 속보가 나왔죠. 어제 속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그 속보도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적으로 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3차 방문이죠.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했고요.
북한과 이제 신형,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파트너 구축을 아마 할 걸로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동선언문이나 뭐 이런 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국이 미국과는 굉장히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3차 방중을 진행했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러운 이 3차 방문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중국의 이제 관영 언론이나 이렇게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한번 만났으니까 또 중국 안 만나주면 또 중국도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도 좀 해줄 겸 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 같고요. 그 시진핑 주석이 또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 아주 글로벌 피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제 그 밖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북한이 좀 모니터링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꼭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갖는다기보다는 실무진들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북한을 간다 하더라도 중국을 경유해서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또 체크하는 그런 상황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중국 언론 역시도 북중 관계 회복과 양호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기존에 중국이 이제 북한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급속도로 회복 중에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북한에 지지를 보내주면서 약간의 미국에 대한 견제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세 번째 정상회담에 이제 이설주 회사까지 동행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정상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귀국 전에 중국 방중을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중국 언론이 공개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보통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 평양으로 돌아가면 그때 중국이 언론을 통제했다가 그때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그 방문 중에 이렇게 계속 보도를 낸다. 이거는 분명히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약간 그 보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회의였는데 사실상 중국이 미국의 시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사실 중국이 이것을 좀 노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사실 그 전부터 북한 핵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의 카드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글로벌 슈퍼스타에서 수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수없이 얘기해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이런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사실 노린 부분은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계속 선수를 치는 형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 그럼 나는 북한 대북 제재에 동조 안 하겠어. 이러면 사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무역 해줘버리고 몰래 다 해줘버리면 사실 유엔에서 제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또한 이제 북한의 각종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걸 지렛대로 활용하는 생각이 상당히 높은 거죠. 미국과 협상할 때, 그럼 너네가 좀 이런 걸 좀 양보해주면 나는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조하더라고 해주겠어 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게 11월 중간선거 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를 중국이 키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중국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중국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저만 제기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먼저 제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제가 먼저 제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저 말고 얘기했던 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막 나왔는데 중국의 언론에서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우리가 무슨 치사하게 무슨 북한 가지고 비핵화 가지고 트럼프를 무역 전쟁에 압박하겠냐 뭐 이런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 역시도 이런 내용이 자꾸 올라오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기분 나빠, 핵 협상 다 취소해,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좀 조심스럽게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 외줄 타격을 하고 있다. 양쪽 놓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적당하게 압박을 주기 위한 카드는 중국이 봤을 때는 분명한 이 카드는 좀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이드를 빠르게 좀 생략을 하고요. 추천 종목에 대해서 먼저 빠르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항생전자라는 종목인데요. 항생전자. 자, 항생전자 제가 신규 종목을 드디어 들고 나왔습니다. 반등 나와서 그럼 올라갈 거라서 들고 나왔냐?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좀 밀렸을 때 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상당히 좀 느낌이 다른 기업입니다. 중국이 제조 2025와 약간 느낌이 다른 기업을 가져왔는데 항생전자인데 코드번호가 600570 상해 증시에 상장됐고요. 이 회사는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중국 금융부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에서 찾기 힘든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사실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 의외로 많습니다. 유명한 기업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이 기업이고요. 사실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집중적으로 항생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받아서 2017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매출이 2015년도 최고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수요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이 핀테크, 항생전자의 이 핀테크에 대한 사업이 왜 잘 되냐면 알리바바와 전략적인 제휴 파트너랍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항생전자의 이제 매출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진출을 막 이제 하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무역전쟁 관련해서 조금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다음 반등 시에는 좀 미국과 중국, 예를 들어서 무역전쟁이 해소되면 이 종목이 아주 급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상기시켜 봐야 되는데요. 지금 급락을 했죠, 완전히. 급락을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급락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급락을 했냐면 당연히 지금 미국과 중국과 무역 갈등이 생기면서 해외 진출을 못하고 있었던 항생전자 같은 경우 치명타를 입었어요.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급락한 상황인데 사실 진출을 많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타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앞에 사업 부분이 조금 좀 가시화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많이 떨어져야 될 이슈냐에 대해서 좀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리는 지금 아직 이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린 45.200 위안에 제가 매수 라인을 잡아봤고요. 이쪽 라인을 좀 보시고 손절가가 41.500 라인 이 라인보다 살짝 미칩니다. 500 라인이 전저점 바이타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쪽 라인의 손절가가 합당하고요. 1,500까지 62.300 정고점입니다. 정고점 매물대 부분이고요. 2,500까지 60.300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들의 평균 PER을 따지고 봤을 때는 67.300 위안까지 나온다.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생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어제 발생한 빗썸의 해킹에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현장에 직접 출동해 원인 규명에 나섰는데요.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진척 사항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빗썸 해킹 사태를 통해 개발사들의 거래 금지 기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정확히 어떤 기능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행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해킹 관련한 뉴스인데 지금 현재 어떤 뉴스가 나와 있나요? 네, 어제 사실 속보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보안 기술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좀 이제 빗썸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350억 원에 대한 해킹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딱 방송 중간이었습니다. 방송 중간에 저희가 딱 말씀드리는 그 타임에 딱 9시 40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사 쪽에서 이제 파견을 나가서 관련 조사 들어가고요. 조사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도난당 암호화폐 쪽에 리플이 포함된 것으로 좀 대표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기타 암호화폐도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소유 물량에 있어서는 리플이 핵심적이고 이 물량에 대해서 빗썸 자체의 보유 물량이다라고 빗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소유자 물량인지 빗썸 측 물량인지에 대해서 사실 거래소 자체에서 월렛으로 모두 다 개인 플로팅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거래소 측에서 이게 본인들 물량이다라고 주장하면은 그냥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빗썸 측에서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본인도 물량을 전부 다 처분을 하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제 추후에 이제 빗썸 프로와 빗썸 기본 이제 기존에 쓰던 플랫폼 인지에 대해서 좀 구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논의는 빗썸 프로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빗썸 채널이다라고 좀 밝혀졌고요. 관련 내용들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빗썸 사태 내용이 좀 나온 후에 이후에 좀 더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현재 지금 좀 도난당한 자산에 대해서 피해본 고객들은 많이 없나요? 일단 피해본 고객들은 지금 대외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빗썸 관계자 측에서는 이제 35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사 보유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회원자산 100%는 전부 다 콜드 월렛 쪽으로 보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번 해킹 도난 사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좀 만약에 정말 소비자로 되어 있던 월렛들이 해킹을 당했더라도 지금 빗썸 대외적으로는 본인도 물량만 해킹을 당했던 거지 소비자 물량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빗썸 내부 관계자들만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협회 기준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콜드월렛 70% 기준 이거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실 정말로 100%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100%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 해킹당한 물량들은 충분히 지킬 만큼의 콜드월렛 보유 물량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기존 플랫폼이라고 하죠. 빗썸 프로 이전의 플랫폼. 여기서 거래되던 자산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요즘에는 많이 소비자들 거래량들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쪽 플랫폼에서 개인들의 피해볼 물량은 굉장히 적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콜드월렛이랑 핫월렛 어제 한번 차이를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블록체인 협회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량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콜드월렛 쪽으로 그냥 한마디로 외부와 차단된 금고 형태로 보관을 해라라는 기준을 내세워서 그나마 이번에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가 없었다는 빗썸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 다행인데요. 일단 어제 좀 화제였던 만큼 순차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일단 빗썸이 사실 거래소 1위 업체였습니다. 현재 이 같은 사태 때문에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사실 빗썸이 원래는 이제 업비트에 밀려 있었죠. 업비트에 밀려서 이제 국내에서는 2위 업체로 밀렸었는데 과거에 처음에 이제 빗썸이 업비트보다 먼저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 네임밸류 때문에 많이 살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업비트가 저번에 업비트 사태를 거치고 나서 공격적으로 하락세를 거쳤었는데 그 이후에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빗썸이 일시적으로 1위를 탈환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빗썸이 거래량이 올라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업비트가 거래량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많이 빠졌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드리고요. 근데 일단 어제 사태를 보시면은 19일 오후입니다. 사실 전전일장이죠. 전전일장 11시부터 이상 징후가 좀 발생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빗썸은 이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어제장 기준으로 새벽 1시, 어제장 새벽 1시 9분 기준으로 긴급공지를 올리고선 회원 입금 중단을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걸 파악
파악하고 나서 처리를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어제 저희가 방송을 스타트했던 9시, 9시 기준으로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고 나서 9시 40분 기준으로 이제 기사 쪽에 해킹 사실 신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사 쪽에서는 이제 현장 조사 파견해서 해킹 관련 부분을 좀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이 내용에 있어서는 뭐 이제 리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해킹에 있어서 기존 플랫폼에서 해킹이 일어났다라는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1, 2위 최근에 이제 거래소 좀 다투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거래소의 순위에 굉장히 좀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코인원도 공격을 당했었고, 그다음에 코인원 뒤에 신흥주자들도 추가적으로 해킹 관련된 얘기를 당했었고요. 그다음에 업비트도 이미지 상실을 당했고, 그다음에 빗썸까지 좀 연달아서 당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굉장히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네. 이 지속적으로 해킹 사태가 멈추지 않고 있는 지금 좀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빗썸 측이 좀 보안에 대해서 좀 신경 쓰겠다,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보안에 앞서서 좀 이 빗썸 측에서 이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지 부분이 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빗썸이 기존부터 계속 거래소를 운영해 왔다 보니까 일단 쌓아놓은 현금 보유 비중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기존 현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9,900억 원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 단기 금융 상품까지 포함하면은 4,800억 원이라고 해서 1조 원 넘는 자금을 보유한 상태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제 소송에 기존에 걸린 건들도 있었습니다. 소송 건들까지 다 빼고 나면은 그래도 최소 한 5천억 원 이상은 보유 자산으로 남을 것 같고요. 뭐 그 이상으로도 남는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일단 당장 배상할 수 있는 금액들은 그만큼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빗썸이나 업비트가 자산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적으로 좀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보안에 있어서 사실 저희 회사 에듀 시스템 쪽도 여기랑 관련이 있었어요. 왜냐, 이제 이 저희의 자동 매매 시스템을 만드는 관계사가 바로 이번에 빗썸의 협업을 거쳐서 빗썸 프로를 출시했던 한국금융 IT였기에 이번 사태에 좀 관심이 많았었고요. 이 빗썸 프로가 이제 빗썸에서 한국금융 IT와 출시한 이제 보안 강화형 병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서 역시 보안이 뚫린 채널은 빗썸 프로가 아닐까라고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이 빗썸 프로 측에서 뚫린 게 아니라 기존 라인이었던, 그죠? 과거에 보안이 좀 약해서 해킹도 종종 이제 이슈가 됐었던 기존 라인에서 뚫렸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 빗썸 프로 채널이 아닌 게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소비자들이 최근에 빗썸 프로 쪽으로 전부 다 좀 옮기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이가 뭔지만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빗썸의 기존 라인은 어떤 단일형 라인으로 증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면은, 빗썸 프로 라인은 지속적인 병렬형 증식이 가능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한 블록체인 보안까지도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뚫리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해킹 사태 때문에 개발사들의 거래 금지 기능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거래 정지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에 이어서 이 관련 이슈가 최근에 코인레일 쪽에서 한번 일어났었죠. 코인레일 해킹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컸었는데, 이 코인레일 해킹 사태에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이 거래 정지 기능입니다. 락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코인 개발사 중에서 엠퍼라는 친구들이 그나마 좀 이번에 굉장히 좀 활약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제 토큰이 바로 해커 지갑들로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바로 발생을 하는데, 해킹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 해킹된 해커의 지갑을 바로 잠가버리는, 한마디로 이 토큰 거래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버리는 기능이 바로 이 락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커가 만약에 물량을 빼돌려서 본인도 월렛으로 빼가서 그 추후에 환전을 하려는 행위를 보이려고 할 때, 그때 기준으로 락을 걸어서 해당 토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킹에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까지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술이 좀 이번에도 발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술이 또 발동을 하게 돼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문제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빗썸 사태에서 락 기능이 발동됐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코인레일 측에서 거래하는 이번에 해킹됐던 대부분의 토큰들은 전부 다 이제
신흥 토큰들이 좀 많죠. 예,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빗썸 측에서 기존 라인에서 해킹당했던 물량들은 이제 리플 같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3세대 코인은 맞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개발되는 토큰들 대비해서는 살짝 더 이른 코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락 기능들까지 전부 다 배치를 시키고선 기존의 선 사례로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죠. 이 친구들이 개발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장단점도 있다 보니까 좀 이 장단점들을 짚어드리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엠퍼 에스톤 그다음에 펀디엑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토큰들 신흥 토큰들 중심으로 해서 해킹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엠퍼 같은 친구들은 먼저 락을 걸었어요. 락을 걸었는데 이 개발사들의 컨트랙트 코드 안에서 보시면은 이 락 기능이라는 기능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을 소각하는 기능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갑을 아예 잠궈버리는 기능도 존재할 수 있고 등등등등 이제 보안에 관련된 기술들을 이 컨트랙트 코드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컨트랙트 코드 안에 넣고선 이 기능들을 발동시킬지 안 시킬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락 기능을 넣었을 때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코인들이 많이 주목하는 게 탈중앙화라는 기능이죠. 탈중앙화라는 기능인데 탈중앙화는 사실 이 처음 만든 코인 기관들이 추후에 코인 거래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 게 탈중앙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의 자산적 가치를 좀 살려주자, 독립적 가치를 살려주자라는 게 목적인데 이 독립적 가치를 살려주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락을 걸어버리고 그리고 락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소각 처리됐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코인들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전체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이 관점에서 볼 때 추후 나머지 자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굉장히 자산적인 변동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 락 기능에 대해서 선택의 여부는 앞으로 신흥 코인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는 경우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